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의 상업과 업무용 빌딩 시장이 조용히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건수는 줄었지만 거래 규모는 확실히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인하가 이제 또 된다면 그 회복세는 더욱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업 업무용 빌딩 시장으로 눈을 한번 또 돌려볼 만한 걸까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고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오늘은 특별히 박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는데요. 좋은 소식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뭐 우리 앵커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박사 논문이 통과가 돼서 이제 박사가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상담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타이틀이 뭐 대단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부동산 특히 이제 도시 지역계획 관련한 그 박사를 취득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층 더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았나 싶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속 시원히 해결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담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셨던 이유가 다 있었네요. 부동산에 정말 진심이신 대표님과 함께 저희 부동산 가이드 계속해서 이끌어 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사랑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오프라인 자리 바로 한번 설명 들어봐야겠죠? 자, 세미나입니다. 역시 방송에서 못 나누는 얘기는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는 게 그래도 뭔가 조금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매주 이렇게 2주 간격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매주 하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그 시간 타임 꼼꼼히 챙기셔서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성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아니라 그 이상 뭐 일석십조, 일석이십조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언어의 제약이라든지 그 바운더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세미나에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좀 깊숙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걸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미나장까지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답답한 고민에 대한 부분을 또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라면 이 지덕체라고 하잖아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게 분명하고요. 또 이제 이 지식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듬뿍 많은 지식을 좀 얻고 갈 수 있는 부분하고요. 덕적인 부분은 마음적인 부분인데 고민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고민, 특히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는 누구든 있어요. 크고 작고 간에. 어쨌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세미나 활용도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적극 세미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슈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이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 흐름이 본격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 곳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역시나 이 입지를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도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까지 이 초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지금 다져 나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박사가 되신 분이죠. 이윤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양극화되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주택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피부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시장, 특히 이제 뭐 아파트 시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아파트의 양극화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야, 우선 주택의 양극화라고 한다면 점점 서울, 그렇죠? 뭐 수도권, 그리고 비서울, 그리고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의 양극화, 뭐 집값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이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 서울 내부에서도 좀 상당 부분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곳이 우선 뭐 강남일 거고 또 강변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이 강북에 대한 양극화도 분명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 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 주택,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대단지냐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만을 놓고 본 거하고 그 단지와 더불어서 아파트 군락으로 이어진 곳이냐 그렇지 않느냐, 드문드문 아파트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즉 뭐 소형 단지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아파트 군락이 아닌 비아파트 이 군락으로 돼 있는 곳, 여기는 이제 아파트 군락으로 돼 있는 곳, 이런 부분이 틀리겠죠. 자, 이런 부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축, 그죠? 신축이냐 구축이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양극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게 뻔하고, 또 거주하면서 느끼는 어떤 부분에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민에 대한 편의성, 복지 시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였어요. 커뮤니티, 그렇죠? 자, 이걸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점이 이 주택 시장,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을 가늠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뭐 강남이다라고 한다면 예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전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까지 평당 1억, 그것도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2억 이상으로 지금 넘어온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또 2억에서 평당 3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30평대 아파트가 100억을 호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좀 로얄층에 또 이렇게 한강 주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쪽 방향성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서울이 아닌 또 강남이 아닌 곳 중에서 강북 쪽에 있는 곳, 또 대단지가 아닌 소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은 그야말로 꿈쩍하지는 않더라. 오히려 서울이 아닌 곳, 저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처럼 지금은 주택 시장에 대한 양극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런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들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양극화되기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볼까요?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얘기를 할 텐데 보죠. 서울 시내로 따진다면 서울은 3도심이 있어요. 그죠? 지역 거점 뭐 있고 여러 가지 그 서울 도시 계획 플랜에서 보면은 3도심이란 거를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도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업무지구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명동이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아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당연히 가장 높겠죠. 자, 그러면 명동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업무지구 도심으로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도심의 일환인 듯 하지만 사실은 이 도심 안에서의 구성될 만한 부도심 기능이다. 그거는 상업용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업용 부동산이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면 자, 이렇게 보죠. 우선 업무지구가 이런 식으로 종로 중구 지역이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하고 이 강남 이게 3도심의 서울에서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하루아침에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예정으로 따진다면 도심은 종로 중구 딱 한 군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금융이라든지 금융허브라든지 여러 가지 뭐 IT라든지 기업들이 여기는 이제 금융 쪽으로 여기는 뭐 IT 쪽으로 이렇게 해서 테헤란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능이 좀 분산되면서 그야말로 3도심이 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 이 3도심을 이고 있는 이 상업용 지역은 굉장히 특화되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더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더 선호하고 임대가도 올라가고 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어떤 그 문화가 조금 뒤바뀌는 것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업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간다면 아, 그래. 지역이 이쪽 지역에서 변두리 지역에서의 상업용 부동산이 양극화되어 있는 하고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구 같은 경우가 분명히 상업용 부동산이 점점 가격도 세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이런 기능을 갖게 돼 있는 것처럼요. 이 아파트와 대비했을 때 모습이 굉장히 좀 흡사 비슷하지 않느냐. 자, 아까는 아파트를 대비했을 때 뭐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자체가 아파트 군락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할 거예요.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는 학군도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순기능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상업용 부동산도 동떨어진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그 사람들이 운집하는 모습보다도 점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쪽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도 굉장히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라는 게 사실 그거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반토막 그 이상으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거품이 쭉 빠져 있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에서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이 주가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큼은 사람들이 찾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어떤 결과 뭐 동기와 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지금도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제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양극화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그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양극화되는 시장을 그 좌시할 필요가 없는 게요.
최소한 강남 아니면 강남 근처에 자꾸 있어 버릇한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일 뿐더러 계속 가격이 따라서 오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입지가 가장 우선한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시고 이 상업용 부동산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도심 안에서 멀리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인 거고 자, 또 다른 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도 따지고 본다면 아파트처럼 대규모 이 상업 시설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선호하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옛날로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더 할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대한 인기도는 굉장히 좀 높았어요. 모든 것을 한눈에 이렇게 다 한 건물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구사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도 보면요. 점점 어느 입지라든지 어느 위치에 계속해서 모이는 그 기능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요. 또 아까 아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뭐 신축 중요하긴 하죠. 근데 신축도 신축이지만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에 특화된 좀 더 다른 곳과 틀리게 한다 그러면 그 상업적인 부분을 이용을 하되 또 뭐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까지도 겸비된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흡사 아파트와 유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지금이라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는 점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계속 발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노리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주택은 이제 입지나 단지의 규모 또 신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조금 나뉘기도 하죠. 그리고 상업용도 역시 규모나 사람이 좀 몰리는 곳, 입지가 좋은 곳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화가 더 좀 뚜렷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사람이 몰리는 곳, 3도심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참고해 보시다가 또 문득 궁금하신 부분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간, 날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하나씩 해결해 봐야겠죠? 걸려온 전화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송파구 마천 2구역 재개발 지역에 네. 스리룸 빌라랑요. 네. 그리고 남양주시 화도 센트럴 우방 IEC에 34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2주택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를 정리를 하고 서울의 재개발 유망지에 신축 빌라를 구입하고 싶은데요. 예. 괜찮은 생각인지 그리고 괜찮다면 둘 중 어느 것을 팔아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주택 보유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하나를 매도를 하고 재개발 네. 유망지의 좀 신축 빌라를 네.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문의를 네. 주셨습니다. 어떤 네, 걸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략이 네. 괜찮은지 저희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하나는 그 송파구 마천동 네. 2구역에 지금 3룸 빌라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또 하나는 저쪽 그 남양주시 화도 네. 그 마석 쪽이죠. 네. 네, 그쪽에 지금 아파트 좀 새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네. 근데
둘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네. 신축 빌라를 좀 하나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자, 이게 굉장히 조금 우선 이렇게 따져보죠. 현황부터 따졌을 때 보면은 네. 우선 마천동에 있는 빌라를 갖고 있다,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우선 지역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 된다 안 되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네. 자, 우선 송파구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송파구 어쨌든 마천동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마천동이라는 부분을 에워싸고 있는 네. 송파구에 주목하라예요. 네. 예, 그래서 송파구에 내가 네. 빌라를 갖고 있어, 그죠? 네. 근데 그게 우선 첫 번째 단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 네. 이게 네. 이제 두 번째 덕목이거든요. 네. 디테일에 들어가면 남양주시의 화도읍에 네. 새 아파트를 갖고 있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자, 첫 번째는 아까 송파구 마천동에 빌라를 갖고 있는데 이 빌라가 단순 빌라가 아니라 재개발 될 수 있는 지역 안에 있어. 그것도 신속 통합 지역이에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네. 그죠? 자,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신 이유를 잘 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빌라고 하나는 아파트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거야. 네. 그죠? 예. 근데 네. 우선순위를 챙기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뭐냐면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역이 하나는 이 마천동도 필요 없어요. 제일 큰 영역인 네. 서울부터 따지잖아요. 하나는 서울이고요. 하나는 네. 비서울인 남양주시에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럼 당연히 어느 것이 우선하냐라고 따진다면 서울이 우선할 거고요. 그죠? 네. 네, 남양주시에 비해서. 자, 그리고 네. 송파구는 강남 3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남양주시는 또 서울이 아닌데다가 화도읍 자체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네. 그렇게 번화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남양주 안에서도 좀 인구수가 많고 좀 계속해서 아파트도 늘어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다, 그죠? 네. 예, 그럼 서울 접근성도 좋고 어쩌고 해가지고 지역이 좀 괜찮은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남양주시 마석이라든지 화도읍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네. 인식적으로도 그렇게 이 남양주시 안에서도 뭐 최고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모양새는 아파트고 또 하나는 빌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을 두면은 중요한 걸 잃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네. 이걸 둘 중에 어떤 것을 놔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역을 우선해서 남양주를 네. 버릴 생각을 우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내가 지역 우선이라고 해도 지역을 첫 번째로 보면서 물건을 생각하지 않고요. 보면은 네. 떠오르는 생각이 저기 새 아파트. 그죠? 그죠? 예. 네, 맞아요. 너무 괜찮아. 거주하기도 네. 괜찮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빌라? 맞아요. 이거는 내가 거주는 안 할 거야. 네, 라는 네. 측면에서 아파트가 아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고민을 네. 하시지. 네. 일반적으로 저처럼 전후 좌우 또 우선순위를 딱 뒀을 때 보면은 무조건 서울에 있는 빌라라도 또 송파구에 있는 마천동에 있는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하물며 아파트라고 손치더라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새 아파트가 네. 꼭 가지고 갈 만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네. 버리는 이유를 또 이렇게 찾아야 돼요. 허리.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선 네. 가져가기로 했어요. 송파구 네. 마천동을 예를 들어서 네. 그 마천동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는 이제 뉴타운 지역이에요. 거여마천 뉴타운인데 네. 이미 거여 2-1이라든지 2-2나 여기네 같은 경우는요. 입주를 했어요. 아파트까지. 그죠? 그러고 나서 점점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진행되려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같은 거는 마천 그 2구역 해가지고 그 성당 근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이 지역이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면
이미 아파트가 되어진 재개발 현장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가늠해서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빌라 시세에 대비해서 나중에 네. 내가 얼마 정도의 이익을 더 볼 수 있겠네. 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이익을 내겠네라는 게 보여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더욱이나 네. 이런 빌라는 귀한 몸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네. 땅을 치고 회할 일이죠. 그래서 아, 여기는 그래요? 잘 네.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아, 자, 첫 네. 번째. 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를 버려라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럼 버릴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제. 자, 네, 우선 남양주는 굉장히 영역이 바운더리가 넓어요. 그래서 네. 남양주 안에서 소위 그 주거지 형성이 많이 돼 있는 곳, 예를 들어 평내 호평도 있고요. 이쪽 네. 그 화도, 마석 네. 쪽도 있고요. 진접 쪽도 있고 네. 곳곳에 이런 식으로 주거지 형성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이 행정구역은 이제 화도라고 하는데 일단 그 마석 근처란 말이에요. 마석역 근처.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시청자님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냐면 지금 보세요. 마석역이 여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센트럴 우방 아유셀 아파트 여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게 30평대 시세가 얼마 정도예요? 한 5억 초반대 정도 5억 초반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30평대 치고 뭐 5억 초반대라고 한다면은 괜찮잖아요. 금액대로 따진다. 네, 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건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오를 수도 있어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마성역이 GTX B 노선이 출발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마성역이 GTX만 개통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서울까지 불과 뭐 한 15분 20분 안에 그냥 서울 중심부로 네. 확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대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항상 역지사지 해가지고 네. 남의 동네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자, 우선 파주 네. 운정 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6만 가구나 되고 신도시 치고는 제법 규모가 큰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GTX A 노선이 개통됐어요. 네. 네, 개통되면 여기 있는 집값 전체적으로 다 오르겠지라고 하는 거는 이쪽 파주 운정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개통돼서 서울역으로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지기는 했는 게 맞는데 네.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다 올라간 게 아니고요. 파주 운정역 근처에 있는 단지 큰 새 아파트 단지 위주로만 오르더라요. 그래서 이 힐프아라고 힐스테이트, 운정, 그다음에 센트란, 푸르지오, 그다음에 네. 아이파크 해서 힐프아라는 게 이쪽에서는 대장주가 됐고 나머지는 여기서 네. 도보로 따졌을 때 여기가 여기 싸고 한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그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더라요. 기본 이적까지의 시세대로 움직이더라요. 아, 그리고 이런 네. 지하철역 그러니까 GTX역 하나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올랐을 때, 즉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아파트 네.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때 여기도 네. 막차를 타서 그게 이 오르는 요인이 됐지 GTX가 개통되고 나서 얘까지 오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 네. 근데 네.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네. 저쪽을 들여다봤으니까 네.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게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네. 다시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파주 운정신도시 하고 비교를 네. 했을 때 네. 마성역하고 거리를 이렇게 따지니까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파주 운정 안에서도 거리가 뭐 도보로 뭐 한 15분 이상 되는 그 정도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봤어요. 그죠? 네,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2018년 입주해서 그나마 새 거야.
라고 손 친다고 그래도 만약에 마성역 근처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얘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개통 후에. 하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아, 대신에 네, 얘까지 가격이 올라가겠느냐라고 한다면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님은 알고 있어요. 꼭 지구 네. 그 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괜찮거든. 아파트 단지도 크고 새 아파트고 그죠? 네. 예, 뭐 요즘들은 지어진 아파트니까 어쨌든 살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요거를 또 뭘 놓을까 생각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네. 과감히 놀려면 얘가 큰 비전이 없다는 확신인 상태에서 얘를 버리는 게 맞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날쌘 원숭이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날쌘 돌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뭐 그물로 해가지고 잡기 힘들 것 잡기 같아요. 힘들죠. 네. 어떻게? 근데 아주 잡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네. 이렇게 그 모양새를 그리면은 딱 요런 호리병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호리병 같은 그 모양새에 네. 바나나를 놨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원숭이가 딱 해가지고 요거를 짚고 싶죠. 그래서 네. 손이 싹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집었어.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뺄래니까 이게 빠지냐 이거죠. 아, 바나나 안 빠지겠지. 그렇잖아요. 네. 걸려 있어서. 근데 네. 바나나를 계속 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요 안에서 이렇게 세우든 뭐하든 해가지고 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오는지도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숭이는 덜컥 잡힙니다. 아. 웃기죠? 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원숭이가 잡힌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네. 놓기 싫어서 먹고 싶어서 네. 결국은 뭐 내가 잡히든 말든 상관없이 목적은 여기에만 두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비유를 들어도 좀 약간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버릴 이유를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고자 비유를 좀 들은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남양주시 화도 마성역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가 가격이 그러니까 팔아서 그냥 네. 가격이 막 오르는 걸 나중에 후회할 거냐 후회 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는 됐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 얘가 그 뭐든지 그래요. 착공이 시작됐어. 그러고 나서 온전하게 5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5년 기간이 다 완공 시점이냐라면 보통 6년도 걸리고 7년도 걸리고 길게는 더 걸리기도 해요. 네, 네. 그런 상태까지 오는 데까지 가격은 네. 요지부동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하는 네. 데까지 시간 동안 얘를 버리고 아까 네. 지금 서울의 신축 빌라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신축 빌라 가격이 더 오르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과감히 얘를 버려도 된다라는 거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질문이 이거예요. 두 주택인데, 그죠? 네, 둘 중에 하나 정리. 두 주택인데 네. 하나는 어쨌든 그 팔고 네. 남양주 화도읍에 있는 새 아파트를 팔라고 했으니까 남아 있는 건 이제 그 마천동에 있는 빌라가 남아 있어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아까 네. 신축 빌라를 매입을 네. 하려고 네, 계획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 좀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네. 입주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네. 예. 자, 그런 상태고 또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매입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취득세부터 문제가 돼요. 자, 서울에 있는 어떤 신축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기존 빌라가 있으니까 2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이다. 그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취득세 계산하니까 6억 이하는 1%거든요. 500만 원 내면 됐었어.
네. 근데 이게 8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58에 44천만 원 확 늘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근데 네.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기본 신축 빌라 주택수에서는 제외를 시켜주니 지금 갖고 있는 빌라 한 채만 했을 때는 네. 2주택이 아니니까 기본 네. 세율로 500만 원만 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신축 빌라를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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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어쨌든 방송 잘 보시고 공부가 됐으니까 네.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전화를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자, 뭐 해결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2개 중에서 쿨하게 남양주에 네. 있는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네. 중요하니까 얘를 매도를 하라. 그러고 네, 나서 네. 신축 네. 빌라를 뭘 살까 좀 고민을 좀 이제 다시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네. 파는데 좀 집중을 하시고 막 네. 내놓는다고 해서 너도 나도 사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쪽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누가 그냥 전세 끼고 살 수 있다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자, 그런 네. 상태에서 네. 일단은 매도가 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신축 빌라를 매입하기 위한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세미나에 네. 오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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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세미나에 오셔서 우선은 제대로 지역을- 알고 투자를 네, 했으면 지역을 좋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거기 가서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셔도 디테일하게 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세미나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 보시는 것도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매도해야 되냐라는 말씀에는 이제 남양주 쪽으로 한 표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추후에 또 상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나 전화, 문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72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축 빌라 가 이제 6억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등과 같은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앞선 상담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요. 이 질문이란 게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지금 막 앞 시청자분에 대한 내용을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신축 빌라의 장점 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축 빌라면 전부 다 어떤 혜택을 주냐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언제 이런 혜택이 주어졌냐라고 한다면 2024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로 신축된 준공된 빌라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점은 지금 그 안에 있고 또 내후년까지도 이어져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자, 어떤 혜택을 주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컨셉은 주택수 제외예요. 오, 그래?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 라는 부분인데 신축 빌라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우선적으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자, 이런 혜택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을 뻔했네. 신축 빌라라고 해서 2024년 1월 28일 이후로 지어진 것, 이 주택수에 제외가 되는데 모든 빌라를 다 해당시킨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해당은 6억에 85제곱미터 이하인 물건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6억이라는 6억 이하, 6억까지도 되는 거예요.
6억까지 되고 면적이 8제곱미터 이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빌라는 다 해당이 된다. 근데 일단 금액성으로 6억 이하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라고 했는데 요거를 살짝 좀 지워보고, 자, 취득세. 자, 기본적으로 세율 자체로 따진다면 1에서 3%가 일반 세율입니다. 근데 2주택을 한다 그러면 8%,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12%예요. 엄청나게 높죠. 예.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1에서 3%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6억까지 이하가 1%,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가 1에서 3% 사이고, 그 다음에 9억 이상 되면은 3% 이상, 뭐 2%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이런 상태하고 8%하고 12%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그 차이가 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정 대상 구역이냐 비조정 대상 구역이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구역이다라고 한다면 2주택제부터 2주택 취입을 하는 취득세 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10월 15일 날 서울 전체는 전부 다 조정 대상 구역이 돼 버렸어요. 또 수도권 경기도에서 서울 그 강남 이남 쪽에 해당되는 곳들마저도 조정 대상 구역이 됐어요. 예. 근데 만약 투자처가 서울이다. 또 뭐 이제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신축 빌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취득세가 8%, 12%로 늘어나는 반면에, 취득세 빌라라고 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효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A주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신축 빌라에 B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시가 매매 금액 6억, 그다음에 8호제곱미터 이하 이 물건에 한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해서 6억짜리 신축 빌라를 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는 이거는 자체적으로 주택수를 일단은 제외시켜줘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산정을. 그러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1주택에 한해서는 조정 대상 구역에서는 일반 세율이에요. 1에서 3%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6억이다, 6억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6억이면은 1%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A-두 채가 있었어. 라고 하는데 신축을 샀어. 라고 한다면 두 채에 대한 세율은 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뭐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낼 거냐, 아니면 8%, 6, 8에 48, 4,800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8배가 늘어납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거 뭐 굉장히 조금 혜택치고는 취득세부터 벌써 가격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24년 1월 8일 이후로 지어진 것, 또 6억 이하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희소 가치는 굉장히 좀 높아질 게 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부분이에요. 이 보유세는 뭐냐면 종부세가 특히 해당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유세는 두 가지를 내요. 재산세라는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는 물건에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마다 과세되는 건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다 통합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기준시가 얼마면 내가 얼마 공제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택수가 많으면 세율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얘가 주택수에 산정에서도 저기 하지만 포함이 됐다. 어쨌든 금액으로.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담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이 신축 빌라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부분 이어서 보유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양도세요. 야, 양도세까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 엄청나게 혜택이 크죠.
근데 과연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세금을 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B를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준다고 얘기를 한다면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서 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냐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얘기는 양도세에서 주택수를 제외시켜주는 효과는 비과세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중과할 때, 지금은 이제 중과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예. 추가 세율로 이렇게 더해지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예에서 주택수에 제해진다라고 한다면 1주택,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닌 중과에서는 빠지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흡사 비과세까지 다 주택수에 제외된다라는 부분을 어서 좀 잘못 들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축 빌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팁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신축 빌라가 서울시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 혜택을 갖고 있는데 신축 빌라가 뭐가 또 장점이냐라고 한다면요.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개발 예정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게 조합원이 되냐, 현금 청산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사안정 기준상 안전한 신축 빌라를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신축 빌라의 장점이라고 따진다면 우선 일반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대지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정을 하니까 구빌라보다도 신축 빌라가 평가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세가 높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전세입자는 쉽게 이렇게 계속 이제 손바뀜이 되는 부분에 탄탄하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고 소위 여기 안에 있는 전세 수요자가 임차인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공실 우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가 일반 빌라, 구빌라에 비해서 훨씬 월등한 기능을, 월등한 혜택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토지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 쪽에서 이 구빌라와 신축 빌라라고 생각한다면 신축 빌라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축 빌라는 이제 주택수 제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세율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프라인 자리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시청자 사연보다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 알고 싶어하는 거를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미나에서 요거 하나만 조금 여러분들이 해서 이렇게 다루느냐가 아니라요. 요것저것 다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목 주제는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투자 기법으로 따졌을 때 내가 얼마에 투자를 해서 얼마의 이익이 나는 얼마 기간 동안 이러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 산술적으로 또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 쉽게 숫자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는 겁이 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알고 투자하는 거랑 좀 대충 윤곽만 갖고 투자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